사실 제가 경남 유교대학 출발할 때부터 함께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어도 읽었고, 대학, 맹자, 중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게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공명유학, 조선성리학 이쪽이니까 유교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에게 장자를 강의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로 연구를 이렇게 됐습니다. 장자라는 책은 장자 스스로가 육아를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육아에서는 장자를 이단이라고 배척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이 장자는 그동안에 저와 함께 읽었던 유학의 경전과는 가는 길이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퇴계 이광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장자는 도가의 서적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또 불교의 서적은 잠시도 펼쳐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하셨는데, 당신들은 다 읽으셨거든요. 읽지 마. 그래놓고, 본인들은 다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읽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읽지 마라. 그러시면서 왜 당신들은 다 읽었을까요? 재밌거든요.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자라는 인물은 공명과는 다릅니다. 공명은 이미 그 당시에 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30이 지나면서 이미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50세부터는 성인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명망이 올라갈 때 다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이제 공자보다도 당대를 기준으로 하면 공자보다도 훨씬 더 널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자 같은 경우에는 천하를 돌아다닐 때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 사기가 공자세가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그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고 표가 있고 서가 있죠. 그래서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기에는 황제나 천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열전은 개별 인물입니다. 개인 인물은 예를 들어서 맹자열전, 장자열전, 손자열전, 오자열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열전 속에 손자, 오기 열전 이런 식으로 2명을 묶기도 하고, 노장, 신한열전 이런 것처럼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자 4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묶어서 기술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개별 인물을 기록하는 열전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경우에는 본기는 아니지만 세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가는 제후를 기술을 할 때 쓰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을 넘어서 제후 정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공자세가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공자가 여러분들 왜 여기도 있습니다만 향교 사무실에 가시면 달력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그림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자가 탄생해서 서거하실 때까지의 인생 역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공자 성적도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면 그때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닐 때는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불간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석은 자리석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시트,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따뜻할 난자, 불가는 안일불자,
가할 가자. 그러니까 안전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궁둥이 따뜻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느라고 14년 정도를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는 이 양식이 끊어져서 재진전량이라고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에도 나오지만요. 7일 동안 밥을 지어 먹지 못하는 그런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광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양호로 오인받아서 포위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윤택한 조건에서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맹자에 보면 맹자의 제자 그 도웅이 맹자에게 묻는 대목이 있어요. 선생님, 종자, 그러니까 후거 수십성, 종자 수백인으로, 후거 수십성은 후거 뒤따르는 수레가, 그러니까 맹자를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성, 수십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 수백 명, 맹자를 수행하는 제자들의 수가 수백 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맹자가 천하를 돌아다닐 때는 수십 대의 수레와 수백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전식의 제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때로 황금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선생님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도 받았는데 뭐 이 정도를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맹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후들을 만나서, 이럴 때면 이제 제후들을 만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후로부터 등용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면 백성들을 다스려서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라고 맹자가 제후들을 만나러 다닌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양나라에 가서는 양나라 해왕을 만나고, 제나라에 가서는 제나라 선왕을 만나고, 등나라에 가서는 등나라 문공을 만나고, 뭐 또 추나라에 가서는 추나라 목공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제후에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리고 보통 생각해 제후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뭐 아첨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맹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나라에 갔어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훌륭한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죠. 맹자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훌륭한 신하는 군유과적 간, 임금이 유과, 과실을 저지르면 간, 말립니다. 원래 이제 간한다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대체로 신하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맹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훌륭한 신하의 조건입니다. 임금이 잘못하면 간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반복지의 불청적 역위. 반복해서 말렸는데도 불청, 임금이 듣지 않으면, 안을 불자 들을 청자요. 임금이 듣지 않으면 역위,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맹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 임금 만나서 임금에게 아첨을 해서 잘 보인 다음에 벼슬을 얻어야 할 텐데, 맹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늘 그런 식이에요, 맹자는. 그 당대의 임금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추나라 목공을 만났을 때는 이래요. 추나라 목공이 그 당시에 노나라와 전쟁했습니다. 추연호 홍이라고 맹자에 나오는데요. 전쟁을 했는데 목공의 신하들은 33명이 죽었는데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장교는 33명이 죽었는데 병사는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장교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린 거죠. 장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병사들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교들은 추나라 목공의 신하,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죠. 선생님, 내 신하는 33명이 죽었는데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괘씸하니까 다 죽이자니 죽일 수가 없고, 그냥 놔두자니 윗사람이 죽는 걸 통쾌시하게 여긴 셈이니, 통쾌시하게 여긴 거죠. 역사에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이 승리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슬람 쪽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쪽 왕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운 좋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이반되니까 백성들이 협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추나라 목공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아니, 그냥 놔두자니 이 괘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맹자에게 물었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님, 흉년 기세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시절에, 기세는 굶주릴 기자 써서, 굶주리던 시절에 군지 창름실, 임금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물창고, 창름하면 창은 재물창고고, 름은 곡간이고 그렇거든요. 곡식창고고 그렇거든요. 재물창고, 곡식창고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중 아무도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구제하라고 임금님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백성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다 들 수는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나라 해왕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맹자예요. 위풍당당합니다. 임금들 만나면 임금들을 제압을 해요. 아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벼슬도 못 얻죠. 벼슬도 못 얻었으니까 맹자 당대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 왕도 정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자 당대에 왕도 정치를 이루었으면 당시 사람들만 편했겠죠. 또 맹자는 바빠서 맹자 같은 책을 남길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맹자라는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리고 늘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근데 어쨌든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천하의 그 군주들이나 또 지식인들에게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도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맹자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나쁜 임금으로 기록되면 끝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맹자에 그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양나라 해왕은 맹자를 잘 대우했는데 양나라 해왕이 죽고 아들인 양왕이 태자였던 양왕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는 그 양왕은 맹자 같은 문사를 싫어했고 무사를 좋아했어요. 그 맹자를 박대하죠. 그 내용이 맹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망지불사인군이요. 이 양나라 양왕을 만났는데 맹자 이야기예요. 내가 양나라 양왕을 만났더니만 망지불사인군이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불사인군, 인군은 임금이죠. 임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취지 불견 소외인이라니 가까이 나가 봤더니 위험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멀리서 보니까 임금 같지 않고 가까이 갔더니 임금다운 위험도 없어. 그런데 조련문할, 그런데 이자가 졸지에 갑자기 묻기를 천하 오종고, 천하가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오대왈,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그러니까 당신처럼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자는 왕이 될 수 없고, 불기살인자, 사람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인자, 어진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줬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임금 같지도 않고 가까이 가봐도 위험이라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나라 양왕으로서는 완전히 수치죠. 그러니까 맹자를 잘 대해줄 수밖에요. 공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실 거의 쫓겨나다시피, 공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나라에서 중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사구 벼슬을 하다가 나중에 대사구 하잖아요. 대사구는 뭐 법무부 장관쯤 되는 직책인데, 그러다가 서팽상사, 재상의 일을 대신하게 되죠. 재상 권한 대행 역할을 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총리 권한 대행 뭐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공자가 외교적 활약상을 보여주죠. 이후 제나라는 노나라 영토 10배가 넘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계속 노나라 땅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나라 임금과 제나라 임금이 협곡에서 회명을 하게 되죠. 뭐 협곡 회명이라고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공자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제나라가 침략했던 노나라 땅을 다 돌려받는 성과를 이루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제나라가 위험을 느끼는 거죠. 공자가 그냥 계속 있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공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녀 압대를 보내서 미인계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에게 미인계를 쓴 게 아니라 뭐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자에게는 그게 안 통할 것 같았는지 노나라 임금하고 그 당시 실권자였던 계시에게 미녀 압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공자가 총리 대행이라고는 하나 이 결재권자들이 나와줘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미녀 압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른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제나라로 가죠. 그 제나라에 갔더니 누가 오냐면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초빙해서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묻고 그러죠. 제나라 경공이 문 위방지도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 대화, 그 절용이 예의, 그 국가의 그 재용을 절약해서 백성들을 아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잖게 대답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비록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노나라를 떠났고 초란행석으로 천하를 돌아다녔다고는 하나 어느 나라에 가면 제 나라에 가면 제 나라 임금이 부르고요. 위나라에 가면 위나라 임금, 위나라 영공이 부르고요. 초나라에 가면 초나라 왕이 부르는 게 공자 맹자예요. 그러니까 부ru하긴 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날 이 장자는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명이에요. 무명인 사람이 글로 세상에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장자는 재미로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 속에 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유학의 경전과는 사뭇 결이 다르지만 역시 또 한번 읽어볼 만한 그리고 되새겨볼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지 자체가 공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공명은 그래도 주변에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뭐 맹자가 뭐 양나라에 가면 양나라 혜왕 만나고 제나라 가면 제나라 선왕 만나고 이러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우했다고는 하나 사실 그 어디에 가든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공명은. 그런데 장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권력자가 없어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혜시라고 장자 친구인데. 그런데 그 혜시는 어떤 인물이냐면 위나라 재상이었어요. 맹자에 나오는 양나라 혜왕이라고 할 때 양나라가 본래 위나라 혜시라고 방금 말씀드린 그 위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위나라의 도읍지였던 안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진나라에게 빼앗기면서 량어로 도읍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나라로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일 뿐 실제로는 이제 같은 나라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재상을 했던 게 혜시입니다. 장자의 친구예요. 주변 인물 중에 유일하게 권력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이제 혜시, 재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혜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위나라에서 쓸모없다고 쫓겨난 지식이네요.
왜 쓸모없다고 쫓겨났냐면, 이건 뭐 이야기가 좀 긴데, 위나라의 재상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혜신은 진나라에 반대했어요. 그 당시는 이미 이제 진나라가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후국들이 진나라가 절대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와 협력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권을 상실한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혜신은 진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이라고 쫓겨난 지식이에요, 혜신은.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다고 낙인 찍혀서 쫓겨난 지식인인 혜시가 장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쓸모없는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주류 문화권에서 쓸모없다고 배척받은 사람조차도 쓸모없다고 지목받은 게 이 장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자에 보면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쓸모없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지를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장자입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맹자와 동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기에는 맹자 순경열전, 그러니까 맹가 순경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맹자의 이 이름이 가조카, 술의 가자예요. 그리고 이제 순자의 이름은 순황인데, 순자는 경벼서를 했죠. 그래서 순경 이렇게 불러서 맹가 순경열전이 있는데, 거기 맹자 얘기 나오고, 장자는 이제 그 노장신한열전, 4명이 하나의 열전에 들어가 있죠.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대인데, 맹자의 생몰연대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공자도 그렇고요. 공자의 생몰연대는 기원전 551년 설이 있고 기원전 552년 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상당히 정확한 거죠.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 따라서 비정하면 기원전 551년이고, 또 춘추 공양전의 기록에 따라서 비정을 하면 기원전 552년이니까 공자는 이제 73세를 살았기도 하고 74세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비교적 정확하죠. 근데 장자는 생물연대가 미상입니다. 다만 이제 맹자와 동시대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기록에 따라서요. 그런데 뭐 수수께끼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장자를 비판하지 않았고 장자는 또 맹자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철학자 모두 자신과 다른 견해를 만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어요. 논쟁적이고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만은 막상 비판이 없습니다. 수수께끼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동시대를 확인시켜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서로 교류가 없으면요, 책이 나오면 책을 읽고 비판을 하는데, 동시대이기 때문에 맹자의 만년 또는 사후, 또 장자의 만년 또는 사후에 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한, 그 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두 사람 다 이 세상에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비판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자에 기록된 내용과 맹자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점에서만은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장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제도에 의해서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서로 베개를 베고 누워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있는데 사형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회가 있는데 절반이 범죄자더라. 그러면 그 범법이라고 할 때 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걸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그 사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이 서로 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차고 칼을 쓴 죄수들이 서로 밀칠 정도로 바글거리고, 그리고 형육을 당해서 손발 잘린 자들이 뭐 여기도 벌을 받아서 코를 베이거나 발 뒤꿈치를 베이거나 뭐 손발을 잘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 그렇게 그 사회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 법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유가와 묵가의 선생이라는 자들은 이 유가와 묵가의 비판입니다.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인의가 어떻고 성지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바로 이 성지나 인의, 이게 바로 착고나 목에 씌우는 칼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지려면 이 성지는 성은 이타심의 발이거든요. 묵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맹자가 비판하죠. 마정방종 리천함이지, 머리 정수리 꼭대기부터 발 뒤꿈치까지 온몸이 다 갈아 없어질 정도로 천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게 묵자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 맹자도 하지만 장자가 비판하는데, 장자는 둘 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끊어버려야 오히려 백성들이 편해진다. 노자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절성기지, 절인기의, 성과 질, 성과 지, 인과 의, 이런 걸 끊어버리면 밀리백배라,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꼬집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지배자들은 성과 지, 인과 의 이런 걸 이데올로기로 걸어놓고 이익을 취하는 거죠. 원래 큰 이익은요,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거죠. 불법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 이 폭력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합법적으로 이제 착취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이제 장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장자가 이제 다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비판은 칼날은 그쪽을 향해 있지만 맹자도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맹자는 뭐 그때 제가 맹자 강의할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라 그러니까 포유 비유, 포는 푸주간이죠. 푸주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구유비마,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하다. 그런데 민유기색, 백성들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야유아표라,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다. 그 맹자가 그런 정치를 뭐라 그러냐, 차 솔수의 식이냐라,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정치다. 그 말은 살쪘는데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사람은 굶어 죽고 반려동물은 피둥피둥하고 이건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의 그 반려동물들은 굉장히 호사스럽게 잘 크고 보호받고 보살핌 받는데 백성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꼬집은 게 이제 맹자에 보면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이 대궐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소를 끌고 이렇게 가요. 곡속장이죠, 그게. 맹자 곡속장. 소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소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다 뒷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선왕이 측은지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신하가 헌종하려고 합니다. 헌종이라는 건 이제 원래 종을 이렇게 주조한 다음에 거기 틈이 이 쇠가 트거든요. 그럼 거기에 피치를 해가지고 코팅을 하는 작업인데, 뭐 그 이야기가 기니까 그냥 제사라고 치고요. 그 헌종이라는 절차를 일종의 제례 형식을 통해서 그런 코팅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소를 죽여야죠. 소를 죽여서 피를 꺼내서 이제 바르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흔고라고 해서 그 북에다가 가죽 트잖아요. 가죽이 털면 그 피를 발라서 그 가죽을 코팅을 합니다. 예. 우리 이 가죽 구두 신고 가죽 지갑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우리의 한계인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선왕이 보기에 이거 불쌍해서 안 되겠거든요. 야, 그럼 소 죽어야 되잖아. 예,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야, 풀어줘라. 나 그거 차마 못 보겠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사 지내지 말까요? 제사 지내야지. 그럼 어떡할까요? 이양역지하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바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 무섭죠. 양은 안 아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잖아요. 근데 맹자는 거기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견우 미견 양녀라. 소는 봤고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가 지금 불쌍하게 눈물 흘리고 하는 걸 봤으니까 측은지심이 일어난 거 당연한 거고, 양도 또한 그런 상황이 되면 불쌍하겠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니까 실제 소를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거기까지 인정해 주니까 선왕이 좋아해요. 선생님 역시 시경에 보면은 타인 유심을 여촌탁지라 하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진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선생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선생님이야말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맹자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임금님, 소는 그렇게 아끼면서 백성은 왜 아끼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소도 아끼고 동물도 사랑해야죠. 하지만 사람 더 아껴야죠. 그런 상황을 맹자가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수이신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울고 있으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데 막상 이제 백성을 이제 도외시하는 거죠. 근데 맹자의 그 마지막 얘기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인장상식홀이라,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았던 거죠. 장자의 시대나 맹자의 시대는 동시대였고 한마디로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공명보다 장자가 훨씬 더 살기가 힘들었던 게 왜 그러냐면, 장자의 활동 무대가요, 장자의 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문헌을 참고해 보시고요. 시대도 이제 기원전 403년에서 기원전 221년 하면, 기원전 221년이 진나라가 당시 중국을 통일한 연도가 기원전 221년입니다. 저 시대가 전국시대거든요.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춘추 시대 240여 년간 전쟁 횟수가 480차례가 넘습니다만 1년 이상, 1년에 2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국시대는 1000회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 그러니까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거의 날마다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맹자와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왜 장자와 맹자가 만날 일이 없었는가? 맹자는 천하에서 살았고 장자는 강호에서 살았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천하나 강호나 같은 시공간인데 정치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천하는 뭐냐면 치의 대상이에요. 치천하. 그러니까 맹자는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주류 속에 포함되어서 천하를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게 맹자의 포부예요. 그 왕도고요. 장자는 뭐냐면 천하를 다스리고 할 그 깜냥이 안 돼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작가예요. 강호입니다. 강호. 처강호예요. 치천하. 천하는 치의 대상이고 강호는 물러나서 머무는 곳입니다. 은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쫓겨난 혜시가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줄 뿐이죠. 그런 처지에 있는 데다가 장자가 살았던 게 몽이에요. 몽. 맨 밑에 있죠. 몽. 이 몽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 송나라 땅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초반에. 그러다가 송나라 밑에 있던 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초나라 땅이 돼요. 그러다 장자 사후지만 위나라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살았던 몽이라는 지역은요, 송나라와 여기 그림을 그리자면 이를테면 이 몽이라는 지역은 마침 있네요. 이 몽이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한때 송나라였다가 이렇게 한때 초나라였다가 이렇게 한때 위나라였던 이런 지역이에요. 몽이.
이런 지역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네. 몽에 그 먹을 게 많으니까 왜 서로 차지하려고 하냐? 이게 국경 지역이잖아요. 영토를 이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의미가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놓인 처지와 비슷하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한국이 무슨 그렇게 곡창지대도 아니고 유전지대도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세계 질서가 부딪히는 그 접경 지역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잖아요. 그 지정학적 가치가 높죠. 지질학적 가치는 별로 안 높죠. 그런 처지인 게 몽. 근데 중요한 거는 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송나라, 또 몽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게 국가가 송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송나라 만세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송나라에 살면서,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꾸 뭐 일본 만세 그런다든지 무슨 북한 만세 하면 좀 안 되겠죠? 힘듭니다. 대한민국 만세하고 살아야죠. 예.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태어난 거죠. 뭐 송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 얘기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냥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느 날 이 초나라가 쳐들어가 초나라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송나라 만세? 그거는 이제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니놈들이 지배를 받고 살 수 없다. 이런 분들 있죠. 장렬하고 또 위대한 분들이 있죠. 대부분은 그냥 초나라 만세하고 살죠. 그걸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또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래서 송나라에서 살 때는 송나라 만세, 그리고 그 다음에 초나라가 들어가면 초나라 만세, 근데 다시 송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송나라 만세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너 지난번에 초나라 만세 했지? 야, 이때부터는 이제 골치 아픕니다. 누구도 해결을 못 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이 바뀌면서 원한 관계도 생길 것이고 비극도 일어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건 행운입니다. 행운이죠. 막 그렇게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또 이제 진주 이쪽도 이게 지리산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전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가깝죠, 우리하고. 그 소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힘드니까요. 이청준 작가의 소설에 보면 그거 있죠. 너 어느 편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총 들고 너 어느 편이냐 묻는데,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난 네 편 아니야. 그러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거. 그 총든 편이죠, 뭐. 그 총든 편이라고 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근데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살았던 게 장자인 거예요. 몽,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처지에 놓인 적 많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이게 이제 논어나 맹자 이런 책들은요, 그냥 그 정언, 직언 이래요. 정명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근데 장자는 이게 어느 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부 우원입니다, 이게 우원. 우화예요, 우화. 이게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죠. 어느 쪽이라고 이렇게 답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붙잡혀 갑니다. 이쪽 편에 서면 저쪽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붙잡아가고, 저쪽 편에 서면 이쪽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붙잡아가요.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이 되었을 때는 이쪽 편이 되고 저쪽이 되었을 때는 저쪽 편이 돼도 붙잡혀가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 더러운 부역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다 벨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부역했다고 벨기에는 25만 명인가 죽었어요. 부역했다고 그 작은 나라에서.
프랑스보다 더 많이 처벌하고 했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방법이 공자나 맹자 스타일로 글을 쓰면 이건 공자나 명자는 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할 수 있지만 장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치적 발언이 담겨 있어도 이게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 입장이 되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저쪽 입장이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전부 우원이 된 겁니다. 그 우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제 장자 전체는 33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앞에 이제 7편이 있는데 장자 그걸 이제 4편, 안내자 써서 4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편은 그 외편이라 그러고 또 나머지는 자편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장자 자신이 직접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4편, 7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헌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유학의 문헌은 일찌감치부터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문헌학적인 의심이 적어요. 일찌감치 이제 공식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왜 그 노자 같은 문헌은 발굴이 자주 되죠. 발굴이 자주 된다는 얘기는 노자 도덕극 같은 문헌은 살아서 읽기보다는 죽을 때 갖고 가는 책인 거예요. 무덤에서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판본이 다 달라요. 글자 수도 다르고. 지금 전해지는 그 통행봉 노자는 이를테면 이제 그 왕필본 노자가 있고 부욕본 노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문헌학인데 이런 거 대체로 이제 5014자 뭐 이런데 한나라 그 귀족의 무덤 마왕태 함묘에서 출토된 그 백서노자 비단에 쓰여진 노자 2종류가 발견이 돼요. 근데 글자 수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심지어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2개의 노자가 각각 또 달라요. 그런가 하면 또 곽점 초간 노자는 또 달라요. 뭐 글자 수가 1700자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논어는 뭐 다 비슷합니다. 발굴이 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나 이런 유학의 고전들은 일찌감치 정리가 됐고 노자나 장자나 이런 제자백과서는 일찌감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의 차이도 크고 또 글자 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저같이 이제 전공하는 사람이나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4편이 장자 자신의 저작이라고 할 때 4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붕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혼돈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황당합니다. 내용이 보면 이제 북명유어라 마침 칠판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유학의 고전만 읽으시다가 이런 책 보면 이제 황당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영화로 치면 판타지예요, 판타지. 무슨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영화 그런 쪽이에요. 뭐 이야기가 북명유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쪽 바다에 여기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의 그 호가 남명이잖아요. 장자에서 나온 호예요. 예. 장자에 이제 바로 이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 장자 소요유 첫 번째 이야기에 북명과 남명이 나와요. 북명유안이 북쪽 바다에 유명 물고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명위 곤이랑 그 물고기 이름이 곤이다. 네. 요 곤의 상상도가 저기 있죠. 네.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장자는 뭐 그림책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가 곤지대. 곤이라는 물고기의 이 크기가 부지기 기천리하라.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고.
이천리, 몇 천리인지, 그 물고기가 몇 천리인지 굳이 알 수 없다.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기럭지가 몇 천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이 변화 화자가 재밌죠.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거꾸로진다 그러잖아요. 거꾸로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산 사람,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가는 것, 이게 화입니다. 변화의 화는 죽을 사자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의 위조, 변해서, 이 접속사고요. 새가 된다. 그러면 변해서, 이 물고기 곤이 변해서 새가 된대요. 이 황당한 이야기죠. 새가 되면 기명이 붕이라. 그거는 그 이름이 이제 곤에서 붕어로 바뀝니다. 붕새. 그러니까 그 기럭지가 수천리,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해서 된 이 붕이라는 새. 뭐 붕은 이제 뭐 상성들이 저렇게 그려놨는데요. 뭐 원래 있던 그림이 아니고 제가 적당한 거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이 붕새의 크기, 붕지배. 이 붕새의 이 붕자, 붕지배. 이 붕의 이 덩어리가, 덩의 너비가 또 부지기기천리하라.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근데 시조야, 이 새가 해운적 장사의 남명이라 할 때 남명이 나와요. 이 새가 이 북쪽 바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운, 바다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 붕새가 이렇게 이 하늘을 박차고 올라갈 때 뭐 이런 표현이 돼서요. 단부요 양각이 상자 구말리라. 부요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얘기가 나와요. 부요라고 회오리 바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뿔처럼 양각. 이 붕새가 양각이요, 양각. 붕새가 양뿔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작은 양 생각하는데 그런 양 말고 산양, 이 뿔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산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붕새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를? 9만리를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9만리를 쫙 날아오른 다음에 남쪽으로 딱 6개월 동안 그냥 연우도남이라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장지를 딱 펼쳐서 읽으면 그 스케일 어마어마하죠. 누구나 다 붕새 등에 타고 막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이게 탁월한 점이 여기서 갑자기 탁 꺾어져요. 야마야 지네야. 야마. 덜야자 쓰고 이 말마자. 야마. 들판을 달리는 말 이런 뜻인데 이게 아지랑입니다. 봄날에 이제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를 때 보면 마치 말이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꽃이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모양을 보이는데 그걸 두고 이제 야마 또 뭐 진해 먼지 진짜요. 뭐 티끌 먼지 티끌. 예. 붕새라는 엄청난 존재는 이 북쪽 바다니까 물이죠. 한번 물을 박차고 이 날갯짓을 하면 그 물이 튀긴 게 삼천리를 튀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만리 장천을 솟구쳐 올라서 남쪽으로 가는데 이놈은 아주 크니까 큰 바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마지네, 아지랑이, 티컬 이런 것들은 그런 바람 필요 없습니다. 생물지 이식 상취하라. 생물체가 내쉬는 숨에 따라서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의 세계와 극미의 세계를 대비시켜요. 그래서 장자를 읽다 보면 이제 줌인 됐다가 줌아웃 됐다가 우리 그 영상 그 뭐 카메라 이렇게 보면 쫙 좁혔다가 확 넓혔다가 뭐 이러잖아요. 거시 세계를 보여주다가 미시 세계를 보여주다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읽게 되면 이 위대한 존재 붕새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장장 거기에 보면 이제 야마, 진해 이런 아지랑이, 티끌 그리고 메추라기, 뱁새 뭐 이런 걸 등장시켜요. 그래서 붕새를 비웃습니다. 야, 뭐하러 그렇게 높이 올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날아가냐? 매미, 조요, 학구, 소지왈 매미나
작은 새, 새끼 새들은 붕새를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서 그냥 폴짝폴짝 날아다니는데 이것도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처음 읽으면 붕새의 위대한 비상에 감탄을 하다가 다시 읽게 되면 붕새는 붕새대로 작은 메추라기나 아지랭이나 티끌대로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읽히게 됩니다. 여러 차례 읽으면 그렇게 돼요. 장자는 이게 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큰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각자 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읽은 전통이 우리나라에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밑에 용의 여의주와 쇠똥구리의 쇠똥, 이 얘기가 18세기 유학자, 연암 박지원, 또 청장관 이덕무, 또 유덕공, 박재가, 이런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 보여요. 용의 여의주, 보물로 이제 용의 여의주가 보물이죠. 용의 여의주는 모든 보물 중에서 어뜸이죠. 용은 여의주라는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럼 쇠똥구리는 뭘 갖고 있느냐? 낭. 쇠똥구리는 뭘 갖고 있느냐? 낭환을 갖고 있다. 쇠똥구리의 보물은 뭡니까? 쇠똥이죠. 여의주도 동그랗잖아요. 쇠똥도 동그랗죠. 근데 쇠똥구리는 쇠똥을 보물로 여겨서 용의 여의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 또한 자기의 여의주가 보물이라는 글로 쇠똥구리의 쇠똥을 비웃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의 입장에서는 여의주야말로 가장 보배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마 여의주를 팔면 쇠똥구리 수십억 개를 살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이제 간교한 지혜를 발동시키는데, 사실은 그 둘은 시장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여의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쇠똥구리 먹고 살아야 돼요. 쇠똥구리에게 여의주 줘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용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건 큰 것대로 가죠. 큰 놈은 큰 것대로 가는 거고, 작은 놈은 작은 것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폭력이 이제 행사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나 꿈을 좀 가져. 이렇게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죠. 장자 입장에서는 내 꿈은 내가 꿀 테니까 네 꿈은 네가 알아서 꿔. 네가 얘기하는 꿈은 내 꿈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흔히 자주 그러죠. 왜 꿈이 없냐 그런데 걔는 걔 꿈이 있는 거예요. 내 꿈을 똑같이 꾸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그건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꿈이 없어? 걔 꿈하고 제 꿈하고 다른 거예요. 보이스피 앰비셔서 이게 다 장자 입장에서 보면 폭력입니다. 난 그걸 바라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은 문명과 남명을 말입니다. 문명을 어떤 현실, 남명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보십시오.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수능 시험하고 달라요. 왜 그걸 묻느냐면 진주는 저 붕새가 날아올라가 내려앉은 게 진주가 아닌가? 왜냐면 아주 복미동 있고 그렇죠. 낙릉이 있고 봉산이 있고 하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게 진주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거 착각인 겁니다.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우주의 한 점이고요. 미국이나 중국의 넓은 곳에 가 있어도 그게 우주의 한 점일 뿐입니다. 여긴 좁고 거긴 넓고 이게 없어요.
여기도 똑같은 지점이고 거기도 똑같은 지점인데 다만 내 머리가 좁은 거죠. 그죠? 캘리포니아 어디 평원에 서 있으면 또 뭐 만주벌판 어디에 서 있으면 그건 넓은 곳입니까? 여긴 좁은 곳이냐고요? 아니죠. 내가 좁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좁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수능 시험 같은 건요, 답이 어디 있냐면 지문에 있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학습지에 있고 선생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수능이라 하더라도 뭐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성호 시인이 자기 시가 그 수능 시험에 나온 거예요. 세 문제나. 그래서 풀어봤대요. 세 문제 다 틀렸어요.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시 안에나 뭐 이제 지문 안에 있거나 문제 안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문학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건 다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킬러 문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만점이 감이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각자 그 읽는 사람의 독자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는 것이고, 그 독자도 그때그때 이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어떤 정해진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화문은 이렇게 쓰는데, 경복궁의 정문이잖아요. 화는 다스린다, 교화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면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화이고, 광은 뭐냐? 뭘로 다스리냐? 그 광자가 불화 밑에 사람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광. 불교의 탱화 보면 이 깨달은 사람의 뒤에 둥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후광. 또 기독교에도 그 성인들 뒤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뒤에 둥그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게 덕광이에요. 덕의 빛이에요. 실제로 보이느냐? 예, 뭐 여러분들 뒤에 보면 보이네요. 덕을 빛이 그렇게 보이고, 덕을 빛으로 비유한 게 이제 이 덕광이에요. 광화문 덕으로 다스린다. 이게 덕으로 다스려. 조선은 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가 잘 안 되어 있죠. 왜 덕으로 다스리는데 뭘 총칼을 필요합니까? 조선의 정신이 굉장히 높은 정신이에요. 세상이 무시해요. 그 총칼 들고 우리 총칼로 안 하는데 총칼 들고. 이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과 비교를 하면 조선의 특징이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만물을 적셔주는 윤택, 은택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덕광과 덕택으로 이야기하면, 덕의 빛으로 얘기하면 허유 당신의 덕은 해나 달이고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이렇게 밝게 빛나는 존재인데 나는 기껏해야 관솔불, 횃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덕의 택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덕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내 덕은 그냥 물 기르다가 밭에, 논밭에 대는 그 수준이다. 그러니 당신의 덕이 높으니까 당신이 천하를 다스리시오 하고 천하를 바쳐요. 근데 허유가 거절합니다. 그 초려소우심림, 그 뱁새가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지만 불과 일지요.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언서음하의 언서는 생쥐예요, 생쥐. 생쥐가 하수 물을 마시지만, 황하물을 마시지만, 하수의 물을 마시지만 불과 만복이라.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니 천자 당신, 용인금 당신 그냥 돌아가시오. 나는 천하를 쓸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대목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보면 신분 자체가 기존의 글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여기 써놨네요. 이야기 주인공이 누군가. 한 사람은 천자고 한 사람은 원자다. 절대 만날 일이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덕의 크기를 갖고 비교를 합니다. 천하를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 유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덕이 훌륭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입장. 그리고 그걸 거절하는 논리는 뱁새와 생쥐의 삶. 우리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속담이 있지만 그 황새 중심 논리죠. 성공지향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인 게요. 성공을 통해서 존엄하게 입증이 된다는 얘기는 성공하기 이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패죠. 그러니까 허유의 논리, 장자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존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네. 어떤 게 더 완전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 이데올로기로 가게 되면은 실패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공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해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의 천하와 시축의 강호는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요임금 당신이 그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건 말건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마치 제사 지낼 때 시축은 이제 축문 읽는 사람이거든요. 축문 읽는 사람은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신과 소통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요리를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 못하건 말건 상관치 않는다. 주방에서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이 축문 읽는 사람이 제사상을 뛰어넘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천하와 강호의 논리를 양분하는 겁니다. 강호는 강호의 논리가 있고 천하는 천하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 장자에는 공자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 따르면 공자는 이 천하와 강호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초절정 고수가 공자로 나와요. 장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대목도 적지 않지만 장자가 공자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비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요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요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혜시라는 인물이 장자의 유일한 친구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 혜시는 이제 위나라 재상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고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혜시가 먼저 장자의 아픈 곳을 찔러요. 한번 보죠.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더라. 근데 이 가죽나무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커다란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에 맞춰 자를 수 없고 우리가 목재를 그 용도에 맞춰서 쓰려면 먹줄에 맞춰서 똑바로 잘라야 이런 뭐 책상도 하고 이건 뭐 곱자에 맞추기도 하고 뭐 먹줄에 맞춰서 반듯하게 하기도 하고 그림새로 둥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재단을 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가지도 쓸모가 없어요. 구불구불 해가지고 그림새나 곱자에 맞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서 있는데도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큰 나무가 많이 나와요, 장자는. 그 장자에 나오는 큰 나무는요, 대체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 전에 잘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만인 거죠. 쓸모가 없어. 그래서 자네의 이 이야기도 말이야. 장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혜시가. 자네가 하는 이 헛소리, 이 이야기도 이 나무처럼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지금은 장자가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2400년 전에는 장자가 인기가 없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장자의 아픈 곳을 찔렀어요. 혜시가. 그랬더니 이제 장자가 받아친 겁니다. 자네는 살쾡이 본 적 없나? 살쾡이. 부정적인 비유로 나온 거예요. 이놈은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놀러 나온 짐승들을 엿보다가 이 개들 잡아먹으려고 아무데나 뛰어다니는데 높은 곳 낮은 곳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잡혀 죽고 말지. 이 비유는요, 그 당시 전쟁과 폭력의 시기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왜 나갈까요? 정의를 위해서? 대체로 이제 전쟁터는요, 역사가들이 정리한 결과를 보면 전부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익을 포장하죠. 평화라든지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걸 포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 침략 전쟁이 전부 다 그런 포장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죠.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저 검은 들소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에요. 들소는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지만 크기만 할 건 쥐새끼 한 마리 잡지도 못해. 지금 자네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쓸모없어서 걱정된다면 어찌하여 무화유의 곡을 아득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아래에서 한동안 거닐다가 잠깐 낮잠이나 자지 않는가. 도끼에 베어 일찍 죽을 염려도 없고 쓸모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해칠 리가 없을 것이니 쓸모가 없으니까요. 쓸모없다는 게 어찌 괴로운 일이기만 하겠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나옵니다. 소요, 방황, 무의, 칭화 이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무화유의 고을이 나오는데요. 없을 무자입니다. 이게. 하유. 어디엔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하유는. 근데 어디엔가 있을 수 없다. 어디에도 없다. 유토피아죠.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가 장소예요. 유는 부정하는 없다. 또 그리스 아토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포스가 장소고 A는 부정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원래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는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 곳을 꿈꿀까요? 꼭 현실이 지옥이니까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근데 무화유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아토포스나 이 무화유나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내포는 똑같아요. 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유지향 고을이죠. 무화유의 고을, 광막지야, 아득하게 넓은 들판. 거기에다가 혜시 자네가 갖고 있는 그 큰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고, 소요 치마 귀하며, 소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소요. 그 나무 아래서 잠깐 낮잠 자는 거예요. 침화, 기하, 그 나무 아래서 소요, 잠깐 동안 치마, 누워서 낮잠 자는 겁니다. 원래 소요는 이것도 설명이 좀 긴데, 소요는 중용에 보면, 도야자는 불과 수유리야자니, 이렇게 수유 나오죠? 수유와 소요가 같습니다. 그래서 1주야 공 30소요, 또는 1주야 공 30수유, 이래서 하루 전체를 수유 또는 소요로 나누면 30수유, 30소요가 돼요.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 한 48분 정도 됩니다. 한 48분 정도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시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먹줄에 맞춰 자르고 그림새에 맞춰 재단을 해가지고 어디 써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는데 장자는 거기다 대고, 야, 나 같으면 그 나무 아래에서 낮잠이나 자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도 좋고 나도 좋잖아? 혜시는 절대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을 장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혜시와 장자의 차이예요.
그리고 방황후 무의기첩, 소요 치마는 잠깐 동안 낮잠 자는 것으로 그리시면요. 방황은 이거 시간 개념이고요. 방황은 공간 개념입니다. 방황은 이게 길이 있는데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헤매는 거예요. 방황은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방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자는 이걸 좋은 의미로 써요. 이게 현대인들은 보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가요. 왜? 쟤보단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몰라요. 그런데 쟤보단 빨리 가야 될 테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어디로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방황한다 그러면 목적을 상실했다. 목적 없는 삶은 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자가 보기에는 다들 목적만 갖고 있어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만 가진 삶은 차라리 목적 없는 삶보다 못하다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데 보면 그런 현상 종종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몸을 던져가지고 1등을 차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승자들 보면 김연아 선수 발 보세요. 엉망이죠. 이상화 선수 발도 그렇고요. 또 발레하는 그 강수지 씨 발도 막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걸 던져서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던졌으니까 1등 차지할 자격이 있고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던져서 이루었지만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가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뭐 육아적 입장에서 어떤 농사를 짓는 입장, 뭐 지체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이 당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막 이렇죠. 근데 장자 이 시대가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으니까 이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 전쟁터죠. 전쟁터에 가서 성공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남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어떤 게 정상적인 삶인가 하면 그 차라리 낮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를 가장 잘 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요방황.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것 같은데 장자가 보기에는 이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전이고 저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그림자 이야기하고 또 나비 이야기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림자 이야기인데요. 장자는 이제 그림자 이야기가 꿈 이야기와 함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통 벽경 그러잖아요. 또 클경, 경복궁 할 때 이 경자 씁니다. 경복. 군자만년의 개의 경복이라 할 때 시경에서 따져와서 경복궁 이렇게 쓰는데 장자에서는 요 경자가 영자로 써요. 그림자 영자로 써요. 그림자 영자는 요즘은 이렇게 쓰는데 이건 나중에 붙은 거예요. 벽경자와 그림자 영자는 원래 같은 겁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안 보이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안 보이죠. 이게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에 붙어 있는 그림자도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게 망량입니다. 이제 망량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물이 있다면 실물은 만져지고 뭐 또 질량을 갖고 있고 무게를 갖고 있고 이런 존재인데 거기에 비친 것이 이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건 허상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이 그림자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요 풀망자는 요 허망망자와 같아요. 그래서 망량이다 그러면 허망함이 요 그림자는 허망한 것이고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면 허망이 두 개가 되죠. 허망하고 또 허망한 것. 요게 격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가 돼요. 그런데 요 이제 장자에서는 요 그림자와 이 망량, 그림자의 그림자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 실물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실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둘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격그림자, 망량이 영, 그림자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조금 전에는 걸어가다가 또 지금은 멈추고 조금 전에는 앉아 있다가 지금은 또 일어서 있으니 어찌 그다지도 일정한 지조가 없는가? 이 그림자라는 놈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달려가다가 멈추었다가 그러니까 격그림자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냐? 좀 지조 있게 좀 앉았으면 좀 계속 앉아 있고 달리면 계속 달리든가 할 것이지. 왜 달리다가 말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왜 경망스럽게 지조 없이 그러냐?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그림자의 그림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림자는 자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림자가 움직이면 자기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림자가 그게 나 또한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리 된 것인가. 의문사를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 얘기예요. 야, 뭐 남들 뭐 달리다가 멈추었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붙어 있는 뭐라는 놈이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또 다른 무언가 의지하여 그리 된 것인가. 나는 뱀의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 같은 것에 의지하는가. 어떻게 그런 줄 알겠으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줄 알겠는가. 장자에는요 답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빠져요. 그러니까 독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그림자의 그림자가 그냥 그림자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그림자 자신도 나도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붙어 있는 그 무엇, 요 실물이 되겠죠. 이놈이 움직이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요 구조를 잘 보면 이제 꿈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꿈이 있죠. 이 꿈이 이제 현실이 아니잖아요. 꿈이 있다. 몽, 그리고 이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몽지몽입니다. 몽중지몽이 있어요. 몽중지몽. 몽중지몽. 꿈속의 꿈이에요. 꿈입니다. 이거 그냥 꿈이고.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사는 내가 꿈을 꾸죠. 근데 뭐 꿈속에 높은 벼슬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꿈속에 뭐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죠. 우리 깨보면은 꿈이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꿈속에 또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꿈의 입장에서 보면 꿈에서 깨났어요. 근데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길몽인가 흉몽인가 점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이야기와 꿈의 이야기는 같이 통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꿈속의 꿈과 그림자의 그림자. 여기 존재의 근거를 따져 묻는 겁니다. 일종의 존재론이에요. 격그림자가 있고 망량이 있고 그냥 그림자가 있고
실물이 있죠. 이 세 층위를 다 망량과 병과 실물을 다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과 그냥 꿈과 꿈 속의 꿈을 다 성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존재의 근거가 또 필요하고요. 그 존재의 근거가 또 필요한 식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사물이 있고 또 그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물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 그림자 입장에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는 허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는 또 허상의 허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허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이 뭐 그냥 그림자는 뭡니까? 실물이 되죠. 또 이 허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실물은 당연히 실물입니다. 그런데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허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실물이었던 영이 허상이에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기할 때 실물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실물이 무엇이 있다면 실물도 허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허상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KBS 방송국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편집돼 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그 방송할 때 작가들이 원고를 만듭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강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예능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작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강의 프로그램은 교수자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걸 그냥 찍는 건데, 예능 쪽에서 만드는 건요, 작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작가들이 써놓은 걸 갖고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출연한 사람들 허수아비입니다. 저도 이제 그 허수아비가 돼서 이제 나갔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 그걸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제가 방송에서. 장자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작가 선생님들이 써준 원고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은 또 작가의 능력을 발휘해서 독자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프로그램 PD가 이렇게 지시한 그 사항을 여기다 적은 것이고 PD가 그럼 주체성이냐? 그러면 K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고 KBS 방송국이 그럼 주체성이냐 하면 국가가 이제 KBS에서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자 이야기를 했더니 편집돼 버리더라고요. 네,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저라도 편집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그 대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실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논리로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부정할 수 있고 이것들이 부정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부정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 얘기하면요. 내가 갑이라고 해서 을에게 갑질을 하면 나의 갑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갑질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나의 을에게 갑질을 하는 순간 나의 갑으로부터 받는 갑질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꿈속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꿈은 여지없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꿈은 허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 또한 꿈일 수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대각. 이걸 이제 이 현실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한자로 각 이렇게 쓰죠. 이 각은 깨우치다 이럴 때는 교로 읽고 깨닫는다 그러면 각으로 읽어요. 교는 원래 잠에서 깨는 거예요. 물리적인 깨어남, 생리적인 깨어남이에요. 각은 뭐냐면 정신적인 깨달음이에요. 그게 대각이에요. 대각.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깨야죠.
그건 교, 생리적 깨어남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도 깨어나야 된다. 이게 대각이에요.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의 용어지만, 불교에서는 대각하면 부처예요, 부처. 대각국사 의천 이러잖아요. 부처예요. 깨달은 자예요. 뭘로부터 깨달았느냐? 나의 삶으로부터 깨달았다. 내가 가진 모든 권력, 모든 부, 모든 소유물을 다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못 깨닫죠. 내려놓질 않으니까. 육조 해능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나무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금강경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그 루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육조 해능의 깨달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나무찜 돌아와서 장작 패서 땔감 만들어서 저작거리에 가서 팔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작 패고 저작거리에 가서 팔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는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똑같이 깨닫습니다. 뭐 날마다 깨닫죠. 그런데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가죠.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율곡 선생이 경목요괴라고 보면 혁구습, 습을 강조해, 습. 이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서양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도 아비투스 그래요, 아비투스. 아비투스가 습관이에요. 뭐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습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상의 루틴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다 압니다. 깨달음, 이래야 한다 아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뀌는 게 없으니까 결국 못 깨달은 거나 다를 바 없죠. 그걸 깨닫는 게 이제 대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 그림자 이야기와 꿈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이제 나비꿈입니다. 나비꿈 좀 읽어보죠. 어젯밤 장주는 장자의 이름입니다. 성이 장이고 이름이 주예요. 꿈에 나비가 됐다. 그 장자가 등장합니다. 장자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우화 한 편을 만든 거예요. 팔랑팔랑 가볍게 나는 나비였는데, 뭐 붕새는 뭐 구만리 장천을 솟구쳐 오르고 뭐 엄청난 바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나비는 가볍잖아요. 그 나비가 날려면 어떻게 하죠?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중에 나비가 나는 순간 나비의 성장 단계를 좀 얘기합니다. 알이었다가 그 다음에 애벌레였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였다가 이제 나비가 되죠. 날개가 돋아나죠. 그런다고 바로 날아오르느냐? 못 납니다. 마지막 날아오르기 전에 나비가 이렇게 품고 있던 이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일시에 배출하면서 날더라고요. 이게 아까워서 이걸 배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날아요. 그게 이제 각일 텐데, 우리도 그렇게 날려면 내가 가진 걸 다 던져버려야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던질 생각이 저도 제 이제 강의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인상적인 학생들이 있는데 답안지를 찢어서 제출한 학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은 답안지를 찢었는데 이 학생이 답안지를 찢은 만큼 나도 뭔가를 한다면 뭘까? 이 학교 임용계약서를 찢어야 되겠다. 임용계약서를 확 찢어버리고 이제 떠나면 그 정도 하는 거죠. 그 학생이 그 학점을 그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6개월간의 그 노력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려면 이제 그 임용계약서를 확 찢어버리면 되는 건데, 제가 할까 이제 해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막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못 나는 거죠. 못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애벌레, 번데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몽땅 버리기 전에는 다른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왜 못 깨닫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저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네.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연쇄적으로 그냥 쫙 이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예. 예, 그건 이제 이 나비 얘기인데 가볍게 나는 나비였다. 가볍게 날기 위해서는 무거운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스스로 실굽고 뜻에 꼭 맞았는지라 자기가 장주인 줄 전혀 모르는 게 장자인 줄. 그랬는데 화들짝 깨어보니까 이거 나비가 아니라 장주인 거예요. 이게 뭐야? 나비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꿈을 꿨다면 보통 사람은 이제 개꿈인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장자는 역시 철학자답게 이렇게 묻습니다. 알 수 없구나.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지금 꿈을 꾼 게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이게 지금 꿈인가? 내가 방금 장주라는 사람으로서 나비 꿈을 꿔서 꿈속에 나비가 되고 날아다닌 건지 아니면 그 나비놈이 지금 장주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을 테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장주는 주체고 나비는 대상이에요. 꿈에 잠깐 등장하는 임시적 존재가 나비고 장주는 여여한 존재죠. 장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구별이 있을 테지만 지금 방금 내가 꿈꾼 것처럼 장주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도 될 수 있는 걸 이거 불화라고 한다.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상적 사회라는 거죠. 우리 바꾸려고 하지 않죠. 별 차이 없는데 안 바꾸려고 그러죠. 역할을 바꿀 수 있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화라고 하는 게 바로 여물동화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그 사물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상과 주체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음. 근데 이게 앞에 꿈 이야기나 그림자 이야기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이제 이 꿈이나 꿈과 꿈, 그리고 현실, 그리고 또 그림자의 그림자, 그리고 그냥 그림자, 그리고 실물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장자 뒤편에 보면 장자가 직접 지은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 많습니다. 장자가 이제 유원지, 조롱이라고 보세요. 유원지입니다. 거기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까치 한 마리가 큰 까치 한 마리가 장자 옆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턱 앉는 거예요. 새는 사람을 피하잖아요. 근데 이놈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턱 옆에 날아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해서 새가 뭘 보고 있나를 봤더니 그 앞에 새가 이제 노리는 곤충, 그 사마귀 있잖아요. 버마제비라고 그러죠. 그놈이 탁 있는 거예요. 새는 그놈을 잡아먹어요. 근데 버마제비는 새의 존재를 또 눈치를 못 채요. 왜? 버마제비가 지금 뭔가 노리고 있어요. 매미는 이제 맴 울기만 하지 또 버마제비의 존재를 몰라요. 매미는 맴 왜 울까요? 짝짓기 하려고 우는 거잖아요. 맴 정신없어요. 버마제비는 이제 그거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없고 까치는 그거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없어서 장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뒤통수가 뜨끔한 거예요. 그럼 나도 혹시 이러는 순간에 야 이놈아 예, 도둑으로 몰려갖고 장자가 공격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꿈 이야기, 그림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비꿈 이야기에서는 그 둘이 이제 딱 마주 세우죠. 종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비를 부정해버리면 나비가 대상이고 허상이다. 그러니까 저게 허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허상인 거예요. 나비를 부정하면 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부정되면 나도 부정된다.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이 물음이 바로 주체와 대상의 역할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현실 속에 있는 위계적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하면은 무슨 꼭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자유 이러면은 뭐
평등과 상대되는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장자에서는 평등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지배를 당하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둘이 동등하게 영울동화처럼 평등한 존재가 돼야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데 결국 장자에서는 풍새가 날아오르는 것, 또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 이거 전부 자유를 뜻합니다. 인간은 한 번 자유로워진 적이 있죠. 인간이 원래 공통조상에서 원숭이와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이게 진화론 얘기죠. 그때 나무 위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그 안전한 나무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위에서 두 손 또는 두 발, 다 네 개의 발로 이제 움직였죠. 그러다가 일어섰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직립보행은 위험합니다. 넘어지기 쉽죠. 균형 잡기 어렵고. 그 대신에 뭘 얻죠? 두 손의 자유를 얻죠. 두 손을 움직이니까 노동, 도구를 쓸 수 있게 되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두뇌가 커지죠. 두뇌 직립을 하니까 두뇌를 받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두 손의 자유를 얻었는데 여기서 또 자유를 희구하면 뭐겠어요? 나는 거죠. 그래서 난다는 건 자유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갈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대자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큰 대자요. 큰 대자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되고 여자가 서 있는 모양이 되고 한자는 뭐 쉬운 글자죠. 얘 밑에 선 하나 그러면 설립자죠. 서 있던 게 설립자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그러면 나란히 병자, 나란히 서 있다는 나란히 병자가 되죠. 여기에 이제 이거 빼버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 있자 넣으면 사람이 시립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지위 위자가 되죠. 근데 똑바로 서 있는 모습. 자유인의 학문. 이게 대학입니다. 자유인의 학문. 소자가 아니라 개인의 학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자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맥락이 통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혼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이 내용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걸 참고를 하십시오. 맨 앞에 보면 제가 이제 왼쪽에 장자강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뭐 제가 쓴 겁니다. 이 책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혼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돈의 죽음. 혼돈은 이제 뭐 혼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같은 뜻이에요. 혼돈. 카오스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장자 4편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남해의 임금은 남해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숙이에요. 그리고 북해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홀. 숙홀입니다. 숙과 홀이 각각 남쪽과 북쪽을 지배해요. 그런데 중앙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혼돈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숙과 홀이 서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은 만날 수 없으니까 둘 다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남쪽의 숙이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홀이 남쪽으로 오면 중앙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이 혼돈이 잘 대접을 합니다. 잘 대접을 하니까 이제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이 숙과 홀이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름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사람 얼굴에 이제 구멍이 7개잖아요. 귀 2개, 콧구멍 2개, 눈 2개, 그리고 입 7개죠. 이게 있어서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맛보고 말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혼돈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혼돈이 위에 있는 게 혼돈이거든요. 산의 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혼돈.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답답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예, 하루에 한 개씩 구멍을 뚫어줘요. 도와주려고. 근데 7일째 되던 날 혼돈이 죽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혼돈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정리된 걸 보시죠. 예, 숲과 홀, 남쪽과 북쪽을 다스리는 숲과 홀은 시간의 신입니다.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유비, 자기, 인간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볼 때 이 중앙의 혼돈은 눈, 코, 입기가 없어요. 답답할 것이다 고 생각을 하고 뚫어준 거죠. 숲과 홀이 문명이라면 혼돈은 시간의 흐름에 적용받지 않는 원시의 도, 무의 자연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혼돈은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는 문명이고요. 이 문명이 자연에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를 뚫었을까요? 6개 이상 지금 뚫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 뚫으면 이제 꽂혀. 네. 혼돈은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고 선악과 피악과 구분되지 않고 시비가 없는 상태. 시비가 없다는 게 뭐냐? 시비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눈, 코, 입기가 없어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 그게 혼돈의 상태입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7개의 구멍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비유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된 혼돈은 더 이상 혼돈일 수 없다. 혼돈이 죽는 비극은 이 근대가 다른 세계를 만나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제국주의다 뭐 이래서 이제 뭐 지배를 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의를 가지고 만날 때도 파괴됩니다. 그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남미 쪽에 이제 유행할 때 아마존의 부족들이 그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방역 인력이 들어가서 오히려 전염병이 더 극심하게 이제 퍼지고 이랬죠. 도와주려고 들어간 겁니다.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멸망을 가속화시켰는데 그게 혼돈의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를 갖고 상대를 억압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고 선의를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 얼마 전에 그 스웨덴 그 요한 록스트램이라고 이분 이제 기후학자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지구 위험 한계선. 지금 우리의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의 문명은 이 홀로세, 지금 이제 인류세로 바뀌잖아요. 홀로세는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습시 1도를 오르지도 않고 그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안정적 기후 때문에 인류 문명이 번영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지구 위험 한계선 개념하고 초위험 한계선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지구 위험 한계선은 넘었지만 아직 초위험 한계선은 넘지 않았다. 만약에 초위험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 한계선을 넘은 상태에서는 인류가 노력하면 돌이킬 수가 있고 초위험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건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그 이론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올 초에 그 유럽에 가서 그랬잖아요. 이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을 하든가 집단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집단 자살을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초위험 한계선을 안 넘어서니까 7개를 뚫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돈에게. 아직 6개까지만 뚫은 거예요.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 녹스트렘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이렇게
지구 위험 한계선 얘기를 하면서 테드 강연 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테드 강연인데. 그러다가 초위험 한계선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대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쿵. 이건 뭐 이렇게 무대가 높진 않은데 그 무대가 높더라고요. 쿵 하고 떨어져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혼돈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이 있고 또 수많은 생물체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어느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옳다 그르다로 나누지 말란 얘기거든요.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심지어 타인을 이해하려는 것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각자가 갖고 있다. 그 한계를 자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면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킨 비유로 보는 게 일단은 더 많은 함의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절실하게 느껴져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혼돈의 죽음이고 7개 구멍 다 뚫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